신혼 첫날 밤, 남편은 얼굴이 어두웠다. 너 정말 처음이야? 왜 내가 한 번 치니까 바로 치켜 올라오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남편은 귀인이 많아 잘 잊는다. 예전에 내가 변변찮지 않은 가게에서 일한 것도 다 잊었다. 내 첫 경험은 나이트클럽 소파에서 사라졌다. 이 빼앗아 간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그는 30이 넘었고 막 1억을 투자받아 친구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렀다. 한창 의기양양할 때였다. 분위기가 오르자 우리 팀장 언니가 수십 명의 아가씨를 줄 세워두고 손님들에게 고르게 했다. 그때 우리 남편은 아직 서툴렀다. 그는 나를 찍어놓고도 우물쭈물하며 내 손을 만지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닿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능숙한 사람이었다.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장 대표님, 그녀 같은 여자는 하루 종일 몇 남자를 상대하는지도 몰라요. 돈만 주면 잘 수 있어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내게 1만 위안을 주며 자기에게 한 번 키스하라고 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에 와서 일한 거였다. 그럼 당연히 한 번은 키스해야지. 키스를 끝내고 우리 남편은 또 나더러 술을 마시라고 했다. 한 잔 마시면 1,000위안을 준다고 했다. 그의 친구들은 다 웃으며 장 대표님이 1억이나 투자받았는데 어째 손이 이렇게 짜냐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술 한 잔에 1만 위안을 준다고 했다. 나는 벌컥벌컥 계속 마셨다. 거의 20만 위안 넘게 마셨는데 정말 더는 못 마시겠어서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화장실에서 희미하게 우리 남편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가난한 공대남이었고 하루 종일 AI 같은 걸 연구했다. 그러다 성공해서 자본의 눈에 들어 1억을 투자받았다. 지금 그는 초창기 부자가 됐지만 아직 여자를 별로 만나보지 못해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 첫 경험을 하게 하려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고른 건 내가 그의 첫사랑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하하 웃었다. 그럼 우린 장 대표님과 첫사랑의 아름다운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룸에는 우리 남편만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취해 있었고 나에게 손짓했다. 말해봐. 얼마면 너랑 잘 수 있어? 나는 의연하게 말했다. 나는 술이랑 노래만 함께하지. 잠자리는 안 한다고. 그가 말했다. 10만. 나는 다시 못 박았다. 나는 잠자리는 안 해. 그가 또 말했다. 내가 너한테 100만 줄게. 내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다. 100만이라니. 내가 힘겹게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다 돈 때문 아니겠나. 물론 내가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였다. 아무래도 위로는 40 노모가 있고 아래로는 입 벌리고 먹을 걸 기다리는 여동생이 6이나 있었다. 우리 엄마는 20살에 결혼해서 집안의 냄비와 그릇과 국자를 물려받을 야웃줄을 아빠와 꼭 낳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연달아 7을 낳았는데 모두 좌우디였다. 우리 엄마는 원래 더 낳으려 했지만 아빠가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져 중병으로 마비됐고 급히 목숨값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나이트클럽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였다. 나는 눈웃음을 던지며 남편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200만이요. 그는 술이 갑자기 반쯤 깼다. 안 돼. 입에 들어온 고기를 내가 날아가게 둘 수 있나? 그래서 나는 허둥지둥 휴대폰 수금 화면을 켜고 그의 발치에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럼 100만으로 할게요. 송금만 하시면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내 남편 이름은 장천이다. 그날 밤 그는 아마 동정이었을 것이다. 몹시 서툴렀고 아파서 으악으악 소리를 질렀다. 나는 더 서툴러서 그보다 더 심하게 으악으악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하룻밤 정을 나눈 뒤 깨어나자 그는 나더러 꺼지라고 했다. 그는 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정말 마비될 것 같았다. 책까지 읽은 사람이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로 여자가 처녀인지 판단하다니.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황금 동아줄을 붙잡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우바오를 켜고 그에게 상식을 알려주었다. 여자는 처음인데 피가 안 나는 게 아주 정상적이다. 장천은 여전히 나더러 꺼지라고 했다. 그는 내가 더럽다며 나이트클럽에 있는 여자 중에 무슨 좋은 여자가 있겠냐고 했다. 그는 또 그날 밤은 술기운이 올라서 그랬던 거지. 아니었으면 절대 나를 건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나는 연달아 한숨을 쉬었다. 황금 동아줄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으잉으잉 하지만 이 밤에 나도 꽤 많이 얻었다고 할 수 있었다. 술값까지 합치면 나는 장천에게서 모두 126만을 벌었다.
나는 이 돈에서 자투리를 빼서 6만을 아빠 치료비로 썼다. 결과적으로 6만도 다 쓰기 전에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뒤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내가 물어보고서야 알았다. 엄마가 유복자를 임신했다는 걸.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아빠가 너무 일찍 죽었어. 뱃속에 야우쭈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어쩌면 너무 기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는 집에 6 여동생을 보고 엄마에게 지우라고 권했다. 엄마는 싫다고 했다. 엄마는 기어코 야우쭈를 낳아 집안의 바가지와 대야를 물려주려 했다.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 획 돌아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집에 6 여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봤다. 언니의 내 여동생들은 이렇게 귀엽고 얌전하고 순했다. 나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 훗날 그녀들이 자라서 내 전처를 밟고 나이트클럽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것을. 그래서 나는 80만을 꺼내 작은 마을에서 이웃한 집 2채를 샀다. 나와 6 여동생은 여기서 살며 저축을 써가며 소소한 날들을 그럭저럭 재미있게 보냈다. 하지만 나는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저축은 언젠가 다 쓰게 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 대학생인 나는 나중에 졸업해도 분명 월급 3,000위안밖에 못 받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아직 젊음이 남아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큰 손녀들 더 낚아 평생 편하게 살자고. 나이트클럽에는 온갖 남자가 다 있다. 40살 먹은 늙은 놈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한 달에 얼마를 줄 거냐고 물었다. 그는 3,000위안 먹여주고 재워주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를 시원하게 모셔야 하고 게다가 빨래하고 밥도 해야 하며 가능하면 그의 여든 노모까지 같이 모셔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더러 꺼지라고 했다. 그는 내가 속물이라며 또 말했다. 나는 내가 더럽다는 걸 신경 안 쓰고 너를 건져주려 하는데 내가 감히 내 생명의 은인에게 이렇게 대하냐.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작아서 싫다고. 그의 표정이 난처해지더니 나를 비웃었다. 내가 작다고?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큰 거다. 아니면 내가 200 더 줄게. 합쳐서 3,200. 나만 따라오면 너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게.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작아서 싫다고. 그가 화가 났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명성이다. 나는 선생이다. 내가 나만 따라오면 다들 너를 왕 사모님이라고 부를 거다.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작아서 싫다고. 그는 분통이 터져 말했다. 너 그 말 말고는 다른 말도 할 줄 모르냐? 나는 말했다. 3,000위안은 좀 적어요. 최소 300만은 줘야죠. 그가 말했다. 이 씨발. 나는 또 말했다. 내 엄마도 내가 작다고 싫어해. 그는 완전히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어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맞아서 머리가 윙윙거렸다. 하지만 예상안의 일이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 온갖 남자가 다 있다. 뺨 맞는 건 가벼운 편이다. 팀장 언니가 나에게 말하길 예전에 변태를 만났는데 담배꽁초로 자기를 찢었다고 했다. 자국 하나 찢으면 10만을 줬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빨리 큰돈을 벌고 싶었다. 내 여동생들이 고생하지 않게. 다만 이 따귀는 늙은 남자가 나에게 돈을 준다. 그럼 나는 신고할 거다. 늙은 남자는 체면을 아껴서 나에게 입막음 돈 3만 위안을 더 주고 입 다물라고 했다. 나는 승낙했다. 이날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퇴근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내 첫 경험을 가져간 장천의 뉴스를 뜻밖의 봤다. 그가 세운 회사는 이미 상장했고 시가총액 평가는 수백억이다. 뉴스 표지에서 장천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 의기양양했다. 이 얼굴을 보니 나는 저도 모르게 그날 밤 그가 아파서 이를 드러내고 아각소리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었다. 그때 왜 피임을 했는지만 원망했다. 조치를 안 했으면 내가 임신했을 텐데 그럼 바로 아이 덕에 신분이 오르는 거잖아. 한숨은 한숨이고 나는 또 은행카드를 여러 잔액을 봤다. 마침 딱 200만을 채웠다. 이 돈이면 이미 내 6 여동생이 대학을 다 마치기에 충분하다. 나는 아주 기뻐서 팀장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 나는 발을 씻고 안 하겠다고. 드디어 나는 정상적이고 깨끗한 대학생의 아름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4학년이던 해 학교가 연 개교 기념 행사에서 나는 또 한 번 장천을 봤다. 그는 여전히 양복 차림으로 교장 옆에 앉아 있었고 아주 침착해 보였다.
나는 자원봉사자라 그에게 차를 따라줬다. 차가 실수로 그의 몸에 쏟아졌다. 나는 허둥지둥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장 대표님이. 그는 나를 보고 눈에 감탄하는 기색이 떠올랐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계속 녹차 냄새 풍기듯 말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교장은 더 못 보겠다는 듯 나더러 얼른 내려가라고 했다. 2일 이후 장천은 나를 기억한 것 같았다. 그도 어디서 그런 수단이 왔는지 몰라도 내 위채들 추가했다. 처음에는 그는 꽤 점잖았고 내게 물었다. 대학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나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알았다. 그는 이미 4년 전 그와 내가 나이트클럽 소파에서 있었던 그 과거를 잊었다. 아휴, 정말 자고 나면 정 없는 남자다. 나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대학원에 계속 갈 생각이라고. 그는 내게 계획을 짜줬다. 대학원은 가성비가 높지 않으니 그의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게 낫다고 나는 말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는 음성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내가 내 후배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부드러웠다. 하마터면 내가 그에게 200만을 달라 했을 때 그는 안 된다고 했던 걸 잊을 뻔했다. 나와 장천은 이렇게 몇 번 주고받다가 친해졌다. 그는 또 나를 밥 먹자고 불렀고 가격이 적지 않은 선물도 줬다. 예를 들면 불가리 보석이라든가 에르메스 가방이라든가. 눈 밝은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걸로 나를 꼬시려는 거였다. 하지만 고작 에르메스로 어찌 나를 손에 넣겠어? 어림없지.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거의 4년쯤 굴렀고 남자를 다루는 수법은 말 그대로 불이 붙은 듯 능숙하다. 장천이 내게 선물을 줘도 나는 전부 받지 않았다. 그가 왜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내 돈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안 보이냐고. 나는 말했다. 보여요. 그가 또 말했다. 그럼 너도 나를 좋아하니? 나는 말했다. 좋아해요. 그가 말했다.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받지 않지? 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 선물을 받으면 당신이 내가 당신 돈을 바라고서야 당신과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장천은 결국 이과 남자이고 게다가 아마 회사 상장 후에 비교적 바빠서 접한 여자도 비교적 적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내가 이런 식으로 차를 우려내듯 꾸민 말에 그를 아주 감동시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너는 아주 순수한 여자야. 나는 정말 내가 좋아.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5성급 호텔로 갔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돈도 받지 않고 남자와 호텔에 간 거였다. 호텔에서 장천은 나와 함께 목욕하려고 했다. 나는 일부러 부끄러운 척하며 그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다. 그가 씻는 동안 나는 종이와 펜을 들고 한 줄을 썼다. 나 조금 무서워. 나는 아무한테나 그러는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돌아서서 몰래 빠져나와 병원에 가서 천여막 복원 수술을 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았다. 장천이 처녀가 피를 흘리지 않았던 일을 늘 마음에 걸려 했다는 걸. 밤에 장천은 계속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고 또 받지 않고 계속 거절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 자기는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저 나를 안아주기만 할 거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남자와 한 방에 있는 거라서 정말 무섭다고. 내가 이렇게 거절하니 장천이 나를 순정 어린 처녀라고 여기는 인식이 더 깊어졌다. 그는 계속 나에게 연락했고 나는 막복원 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특별히 한 달 동안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는 척 받아주며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나이트클럽에서 앞장서는 언니가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말했다. 남자는 다 개라고. 하지만 개마다 매는 방식이 다르다고. 어떤 개는 직설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개는 뜨거운 감정을 좋아한다. 장천 같은 이런 개는 순수하고 연한 걸 좋아한다. 장천은 상장사 총재다. 나 같은 여동생이 6이나 있는 여동생 집창녀는 당연히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를 매달아 둘 생각이었다. 그를 한계까지 매달아 두었다가 다시 배란기 같은 가장 쉽게 임신되는 최적의 때를 틈타 그와 한 번 자고 아이를 가져 그때부터 평생 부귀를 누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장천의 할머니가 병이 났고 유일한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 장천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걸 보는 것이었다. 장천은 나를 선택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내가 시골에서 왔고 변변치 않은 집안이라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장천은 여러 사람의 반대를 밀어젖혔다. 알아오는 달라. 그녀는 순수하고 속셈이 없어 왜 내가 아는 그 부잣집 여자들 같지 않아. 다들 나와 결혼해서 내 돈을 나눠 가지려고만 하지 이렇게 해서 나는 그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 신혼 첫날 밤 장천은 다정하게 내 볼에 입을 맞췄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또 일부러 수줍은 척했다. 이건 제 처음인데 불을 꺼줄 수 있어요. 좀 부끄러워요. 장천은 그래도 꽤 신사였다. 그는 동의했고 불을 끄고 또 커튼을 열었다. 나는 여전히 수줍은 척했다. 만약 누가 보면 어떡해요. 그가 웃으며 키스해왔다. 너 정말 너무 귀엽다. 좀 있으면 분명 아파서 울 거야. 예전엔 나는 정말 울었지만 지금은 가짜로만 울 수 있다. 달빛이 쏟아지고 밤바람이 불어왔다. 장천이 내 몸 위로 올라왔다. 이건 그와 나의 두 번째였다. 나는 생각했다. 장천은 나 이후에 분명 많은 여자들을 건드렸을 것이다. 그는 제법 여러 가지를 잘했다. 나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잉잉 울면서도 한편으론 익숙하게 무릎을 꿇었다. 장천이 갑자기 멈췄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너 정말 첫 번째야. 왜 내가 한 번 치자마자 바로 엉덩이를 들이대. 나는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떤 것들은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은 정말 연기하기 어렵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려 억울한 얼굴로 장천을 보았다. 나는 영화에서 그녀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장천의 표정은 어둡고 알 수 없었다. 멀쩡히 왜 그런 영화를 봐. 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생긴 것도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고 나는 변변치 않은 집안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엄마가 한 말을 듣고 침대에선 최대한 당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어. 장천의 안색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러우. 나는 가장 좋아하는 게 순진한 아가씨야. 영화 속 그런 것들은 따라하지 마. 그는 말하며 또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머뭇거렸다. 나 무서워.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장천은 더 흥분했다. 나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다. 이 무섭다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오히려 폭풍우가 더 세차게 오길 바랐다. 그날 밤 장천은 힘껏 나를 괴롭혔다.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야 나는 너무 피곤한 척하며 몽롱하게 잠든 척했다. 하지만 어렴풋이 불을 켜는 소리와 함께 장천이 이불을 들추고 뭔가를 보고 있는 게 들렸다. 나는 알았다. 그가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시 보고 있다는 걸. 이때 나는 오히려 장천이 조금 불쌍하기까지 했다. 그는 줄곧 내가 순진한 어린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을 상대하며 벌써 4년이나 지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의 아이를 가지면 나는 스스로 이혼하고 더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결혼 후 둘째 날 나는 장천의 키스에 잠에서 깼다. 그는 나에게 키스를 마치고 또 나를 향해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만족해 어쩔 줄 몰랐다. 나도 수줍은 척하며 이불을 들추고 침대 시트 위에 붉은 흔적을 보자 얼굴이 더 붉어져 피가 떨어질 듯 했다. 장천은 곧바로 나를 끌어안고 자신은 반드시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했다. 나도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후 꽤 오랫동안 장천은 내게 아주 만족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내 배는 계속 기대에 못 미쳤다. 처음에는 장천도 나를 위로하며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니 때가 되면 나는 분명 임신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년이 훌쩍 지나도 나는 끝내 임신하지 못했다. 장천도 더는 꾸미지 않고 내가 쓸모없다고 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해도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뉴스에서 장천이 바람 피웠다는 걸 봤다. 늦은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원래는 나도 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내 신분은 비춰냈고 나 역시 무슨 깨끗한 여자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와 결혼한 뒤 나는 줄곧 얌전히 지내며 한마음으로 임신 준비만 생각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나는 매일 시험관 시술을 했다. 그렇게 굵고 긴 바늘이 내 몸에 찔러 들어와도 나는 아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원래 그 뉴스를 장천에게 보내서 왜 나를 배신하는 짓을 했는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나도 알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따질 수 있겠는가. 나는 첫째 권력도 없고, 둘째 배경도 없고, 셋째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그 아내라는 신분뿐이었다. 나는 또 내가 나이트클럽을 떠날 때 팀장 언니가 거듭 당부한 말을 떠올렸다. 절대로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한때 내가 숱한 일을 겪었으니 분명 장천을 그저 호구로만 여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천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겨우 34살인데 이미 몸값이 1000억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느끼하지도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침대 위에 그 일 말고는 다른 건 전부 이유 없이 나를 만족시켜 주었다. 예를 들면 매달 나에게 수백만을 주었다. 이 순간 나는 또 나 자신이 미웠고 내가 연애에 눈이 먼 것이 미웠다. 또 장천이 미웠다. 그는 변심했다. 나는 그래도 장천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집에 돌아온 뒤 나는 계속 애교 많은 아내를 연기하며 그에게 밥을 해주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뉴스에 나온 일은 다 당신 경쟁사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장천은 매우 불쾌해했다. 그는 심지어 나와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했고 담담하게 나를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돌려 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나를 오라고 불렀다. 나는 한가득 차린 밥상을 보며 갑자기 내가 아주개 같다고 느꼈다. 시집 잘 가려면 바늘도 삼킨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구나. 나는 장천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정사가 끝난 뒤 나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졌다. 나는 생각했다. 인터넷에는 그가 한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 터졌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고 속으로는 분명 더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세히 조사해서 그가 몇 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나도 그만큼의 남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다. 그래야만 공평하다. 장천의 휴대폰에는 많은 파일이 전부 암호화되어 있어서 나는 열 수 없었고 그의 위챗 즐겨찾기 같은 것만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많은 사진을 보았다. 전부 그와 여자들이 함께 자는 사진이었다. 한 장 또 한 장이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손에 넣은 여자들은 많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고 모든 사진은 여자가 잠든 뒤에 찍은 것이었다. 나는 하나하나 넘겨보다 보니 10년 전 그때 장천이 아직 성공하기 전에 저장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서는 몰래 찍은 각도였다. 한 여자가 목욕하는 뒷모습이었다. 더 뒤로 넘기니 거의 전부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나는 볼수록 더 분노했다. 장천은 겉으로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설마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원래 나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그에게 시집 온 게 정말 그를 억울하게 한 줄 알았다. 지금 보니 내가 그에게 시집 온 게 간단히 말해 나를 억울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내게 보내고 장천을 흔들어 깨웠다. 장천은 매우 불쾌해하며 내가 한밤중에 무슨 미친 짓이냐고 했다. 나는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장천은 놀라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도 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나와 이혼해. 내가 무엇을 잃게 될지 아느냐. 나는 말했다. 부인병을 잃겠죠. 장천의 얼굴빛이 음침해졌다.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그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고. 그는 또 내게 물었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나는 말했다. 난 이미 내가 많은 여자들과 그 짓을 하는 걸 봤고 내가 뜨기 전에는 남까지 몰래 찍었잖아. 장천은 듣고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말했다. 잘 생각해.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계약서를 썼어. 내가 나와 이혼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아. 나는 좋다고 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못 나눠 받았지만 명성은 얻었으니까. 이 명성만 있으면 내가 인터넷에서 아무 계정이나 하나 열어도 순식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장천은 나와 이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자기가 이혼하면 회사주가 변동에 영향이 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그럼 내 머리 위 모자는 아마 초록색이 될 거야. 그 뒤로 나는 장천과 완전히 얼굴을 찢어버리고 각자 살았다. 장천은 1년에 한두 번 돌아올까 말까 했다. 나는 계속 대학원에 다녔다. 공부할 때 싱싱하고 물오른 대학생 남자 하나가 나를 쫓아다녔다. 그가 말했다. 내가 예쁘게 생겼고 특히 어떤 총재의 아내를 닮았다고. 나는 말했다. 그럼 내가 바로 그 사장님 아내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는 더 흥분해서 그럼 너 나랑 만날래? 나는 침을 삼키며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많이 망설였다. 나는 결국 아직 기혼자였고 도덕의식도 꽤 강했다. 하지만 정말 뜻밖에도 그날 밤 내연녀가 장천의 위챗으로 내게 메시지를 보내 나를 도발하며 빨리 이혼하라고 했다. 내가 어찌 내연녀가 내 머리 위에서 날뛰게 두겠어. 그 자리에서 남대생의 위챗을 흔들었다. 나와 남대생이 호텔에서 자고 있을 때 장천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나는 단번에 알았다.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 하지만 괜찮았다. 어차피 조만간 이혼할 테니까 빨리 이혼할수록 빨리 누린다. 장천은 내 옷차림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나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만 제멋대로 불지르고 나는 등불도 못 켜게 하는 거야? 장천은 화가 나 온몸을 떨었다. 그래도 그는 아직 신사축에는 들어서 내게 이혼 합의서를 던졌다. 나와 그는 그렇게 이혼했다. 이혼 후 나는 계정을 열고 강의를 팔았다. 강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어떻게 해야 1000억대 거물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할까? 내 예상대로 많은 교태 부리는 내연녀들과 절망한 전업주부들이 내 강의를 사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다. 그리고 장천 회사의 변호사 경고장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1000억 총재 부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체면에 오르지 못할 일을 해서 그의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그럼 나는 강의를 안 팔면 되지. 어차피 나는 이제도 이미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벌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내 7 여동생들을 모두 해외로 보냈다. 깜빡 말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뵌 유복자도 또 여자아이였다. 엄마는 이 막내 7째 여동생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우리 아빠에게 미안하다며 아빠가 지하에서도 조상을 볼 면목이 없게 됐다고 했다. 엄마가 머릿속으로 온통 야오쭈 낳을 생각만 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엄마도 해외로 보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은 여전히 국내에 남아 대학원에 다녔다. 이유는 딱히 다른 게 없다. 20살 남대생은 정말 너무 싱싱했다. 나는 놓치기 아까웠다. 이때 나도 26이었고 남대생은 겨우 20살이었는데 그는 정말 나를 데뷔마마 모시듯 시중들었고 진짜 나를 아주 만족시켰다. 매번 남대생이 내게 무릎 꿇고 비위 맞추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생각했다. 돈이 많으니 정말 좋네. 그날 내가 남대생을 데리고 쇼핑몰을 구경하던 때 장천을 봤다. 그제야 떠올랐다. 이 쇼핑몰은 막 개업했고 장천의 지분이 있어서 그는 리본 커팅하러 들어온 거였다. 나를 보자 장천의 눈빛은 어두워졌지만 아무 표정도 없었다. 남대생은 나와 입을 맞추고 애교를 부리며 시계 하나를 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그에게 꺼지라고 했다. 그는 몹시 멍해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말했다. 누나, 제가 누나를 충분히 잘 모시지 못했나요? 나는 그의 뺨을 두드리며 한숨 쉬었다. 내가 모시는 건 아주 좋지만 너는 너무 물질적이야. 누나는 물질적인 남자를 안 좋아해. 진짜 웃겨 죽겠다. 내 신념은 이거다. 남자를 찾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남자가 내 돈을 쓰는 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남대생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누나, 제가 누나를 이렇게 오래 모셨는데 누나는 저한테 돼지 콩팥만 사줬잖아요. 분명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나는 그를 무시했다. 왜냐하면 나는 또 다른 잘생긴 남자를 봤기 때문이다. 보아하니? 설마. 장천의 남자 비서. 밤에 나는 1000평 되는 큰 대형 아파트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남대생을 차버리면 안 됐어. 이유는 딴 게 아니다. 긴긴 밤에 남자가 없으면 나는 잠이 안 오니까? 나는 끊김없이 이어갔어야 했다. 내가 남대생에게 돼지 콩팥 한 접시를 다시 사줄지 생각하고 있을 때
대문이 두드려졌다. 나는 남대생이 아직도 나를 못 잊은 줄 알고 신나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끔침한 얼굴의 장천을 봤다. 그가 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혼한 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어. 너에게 미안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고 나는 매일 밤 너 생각에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너는 돌아서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았지. 아러우, 설마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나?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는 날 만족시켜주지 못해. 장천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떠올랐다. 설마 내가 전에는 다 연기한 거야? 나는 대놓고 눈을 굴렸다. 아니면 뭐겠어? 장천의 손가락이 주먹으로 쥐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재벌 총재 노릇에 중독된 듯 걸어들어와 곧바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벽에 밀어붙였다. 나는 숨을 조금 가쁘게 쉬었다. 뭐 하는 거야? 주거침입이야. 내가 신고해도 원망 마라. 그의 얼굴에 다정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러우,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나는 말했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부드럽고 육즙 많은 남대생을 맛본 여자다. 또 어떻게 34대 늙은 남자와 함께 할 수 있겠어? 장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럭줄게 운하는 숨을 한 번 골랐다. 여보, 내가 어떻게 모셔드리면 될까? 비록 나는 이번 생에 다 못 쓸 돈을 벌었지만 아직 내 7 여동생들이 다 못 쓸 돈까지 번 건 아니니까. 누가 돈과 사이가 나쁠 수 있겠어. 그러고 나서 장천은 나와 잤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몹시 만족해하며 말했다. 아러우, 나는 내가 정말 바깥의 요염하고 천한 여자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너야. 나는 카드에 방금 입금된 1억을 세어보다가 마음가짐이 저도 모르게 좀 느슨해져서 무심코 말했다. 그야 당연히 다르지. 나는 천여막 보건 수술을 한 여자라고. 장천이 내 허리에 올린 손가락이 갑자기 굳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불쑥 말했다. 나 천여막 보건 수술했다고. 장천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너도 그 요염한 천박한 것들처럼 나를 속였어. 그가 나를 꼬집어 너무 아팠다. 내가 잃었던 이성이 다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 그렁그렁한 채 그를 보며 말했다. 그럼 또 어때? 내가 널 속인 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장천은 조금 멍해졌다. 내가 날 사랑해. 날 사랑하면서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잤다고? 넌 분명 몸가짐이 해픈 거야. 그는 내 몸을 돌려내 위에 눌러놓고 얼굴 가득 고통과 상처받은 기색으로 말했다. 이 말해. 나 전에 너 도대체 누구랑 잤어? 그가 눌러서 나는 좀 숨이 막혔다. 나는 계속 기침했다. 장천은 또 다른 한 손을 옆에 짚고 분노에 차서 나를 노려보았다. 너 오늘 내가 너랑 다른 남자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하니까 결혼 후에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려 했어. 그런데 넌 결혼 전에 이미 깨끗하지 않은 여자였다고 말하네. 정말 날 너무 실망시켰어. 청순한 척하는 여자 연기가 안 통하는 걸 보고 나는 힘껏 그를 밀쳐내고 그보다 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자가 처음이라고 꼭 피가 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아픔을 참고 그런 수술까지 했는데 넌 죄책감도 안 들어? 장천, 내가 말하는데 너도 날 너무 실망시켰어. 난 원래 너와 결혼한 뒤 내가 날 사랑하고 존중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어땠어? 너는 바람을 피웠잖아. 이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정말 장천을 사랑한 적이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운 그 순간 내 모든 열등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장천은 또 내 손을 붙잡고 한 번이고 또 한 번이고 내게 물었다. 내 첫 번째는 도대체 누구한테 줬어? 나는 손을 뒤집어 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너는 내 첫 번째는 도대체 누구한테 줬는데 그를 때리고 나서 나 자신도 좀 믿기지 않았다. 장천 앞에서 나는 늘 몸을 낮추고 비위를 맞추며 순결한 척하고 수줍어하고 겁 많은 척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혼도 했고 돈도 다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도 무슨 연기를 했? 장천은 맞은 뺨을 감싸쥐고 조금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장천, 너 자신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장천은 이를 약간 악물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있어. 예로부터 남자는 처첩을 열어두는 게 가능했어. 나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지금은 여자도 남자를 열어둘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앞에서 남대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랑 내 형제들 불러. 오늘은 내가 좀 통 크게 너희한테 돼지 콩팥 4접시 쏠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천이 내 휴대폰을 확 빼앗아 바닥에 3개 내던졌다. 그는 분노하면서도 실망한 듯 보였다. 내가 전에 사람을 잘못 봤네. 내가 이렇게 몸가짐이 해플 줄은 몰랐어.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방금 산 최신 휴대폰이야. 10,000위안이 넘는다고. 내가 송금 안 하면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와 장천은 끝내 좋지 않게 헤어졌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내가 그를 불렀다. 잠깐. 장천이 갑자기 멈추고 차갑게 코웃음 쳤다. 너 나랑 재결합하고 싶은 거야. 말해두는데 어림도 없어. 나는 너 같은 더러운 여자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만하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말했다. 내 남자 비서 꽤 잘생겼던데 나한테 소개해줄래? 장천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리러우.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방탕할 줄은. 사람은 역시 얼굴만 보고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다. 나도 장천이 바람을 피울 줄은, 심지어 다른 여자를 몰래 찍을 줄은 몰랐다. 장천은 씩씩대며 가버렸다. 나는 조금도 붙잡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이제 1억의 작은 목표가 있는 여자니까. 나 같은 몸값이면 이제 더는 몸을 낮추고 비위를 맞추며 남자를 붙잡지 않는다.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더 해? 200만을 꺼내 바로 엔터 라이브 방송 회사를 차리고 매일 대량으로 남자 진행자를 뽑는다.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남자 진행자들은 정말 잘생겼다. 그들은 매일 줄을 서서 내 총애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증명을 내야 하고 반드시 동정이어야 한다는 거다. 이 남자들이 다 꽤 잘생기긴 해도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게 나를 몹시 시름에 잠기게 했다. 깊은 밤만 되면 나는 자꾸 장천의 그 남자 비서가 떠올랐다. 이날 나는 사장 의자에 앉아 한 줄로 서서 신체 검사를 통과한 남자 진행자들에게 말했다. 다들 위도 뻗어. 너희한테 식스팩이 있는지 볼 거야. 식스팩이 없으면 바로 짐 싸서 나가. 아마 내 요구가 좀 엄격해서인지 이 남자들은 몸매는 다 합격이었다. 나는 다리를 꼬고 그들을 보며 말했다. 내 남자가 되려면 식스팩만으로는 부족해. 너희 전에 여자랑 손잡아 본 적 있어? 손잡아 본 사람은 알아서 짐 싸서 나가. 어떤 남자들은 얼굴에 망설임을 띠고 애교스럽게 나를 보며 말했다. 누나, 저는 제 여동생이랑만 손잡아 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려던 참에 사무실 문밖에서 장천을 봤다. 장천은 수척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알어우. 나 깨달았어. 나는 역시 너 없이는 안 돼. 다른 남자 진행자들은 장천을 보고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저 사람 상장사 총재 아니야. 우리 사장님을 찾아와 저렇게 뻔뻔하게 매달리다니. 사장님은 정말 매력있네요. 나는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수군대는 걸 희미하게 들었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볶은 10개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사장님이 나를 한 번 더 봐주실 거야. 나는 생각했다. 볶은 10개가 무슨 소용이야. 반드시 여자 손도 안 잡아본 순정 동정이어야 한다. 장천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알어우.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그건 당연히 안 된다. 나는 막 경비를 불러 그를 끌어내려 했다. 그런데 장천이 한마디 했다. 10억.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림없지. 그가 다시 말했다. 100억. 저건 장천 지분의 대부분이겠지? 그럼 그와 재결합하는 것도 안 될 건 없지. 어쩔 수 없지. 나는 결국 쌀 5대에 허리 굽히는 여자니까. 하지만 나는 전제 조건 하나를 붙였다. 재결합 후에는 우리는 더는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도 그와 함께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 장천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나도 좀 놀랐다. 심지어 나는 장천이 정말로 뉘우치고 나에게 진짜 사랑이 생긴 건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내가 장천과 혼인신고를 하고 방을 잡으러 간 뒤에야 나는 그가 굳이 나와 재혼하려 한 이유를 알게 됐다. 방을 잡기 전에 나는 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요구했다. 몸이 깨끗하고 병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나는 승낙했다. 호텔에서 장천은 나를 끌어안고 몹시 만족해하며 말했다. 알어우. 너는 정말 신기해. 나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너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아주 힘이 나. 그래서 장천이 기어코 나와 재혼하려 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다른 여자와는 안 되게 됐기 때문이다. 나는 입을 비뚤게 하고 냉소했다. 그럴 수밖에. 내가 장천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그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나는 몰래 그가 마시는 물에 뭔가를 탔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용맹해졌다. 그가 다른 여자와는 안 되는 건 다른 여자들은 그에게 뭔가를 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장천은 나를 상대로 질릴 줄 몰랐다. 나는 그저 걔한테 물렸다고 치자고만 생각했다. 이날 우리 둘이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러 가는 길에 뜻밖에도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접대한 적 있는 손님을 봤다. 손님이 내게 인사했다. 지금은 하룻밤에 얼마야? 이렇게 해서 장천은 자기가 데려다 결혼한 아내가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몹시 분노해서 처음으로 나를 때렸다. 나도 그에게 봐주지 않고 길거리에서 그가 가정폭력을 한다고 이혼하겠다고 크게 소리쳤다. 장천은 어쨌든 상장사 총재였고 내가 이렇게 외치자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줬기에 그는 무릎 꿇고 내게 사과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온 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청순한 척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들이 다 닳도록 잔 여자였어. 그가 이렇게 나를 욕하니 나는 아주 화가 났다. 나도 사양하지 않고 예전에 장천이 결혼 전에 몰래 찍은 다른 여자들의 사진과 결혼 중 외도한 것 등 대량의 증거를 터뜨렸다. 한동안 여론은 모두 장천을 공격했다.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걸 보니 나는 마음이 아팠다. 어쨌든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니 그가 크게 떨어지고 흔들리면 내 몸값도 함께 흔들리니까. 장천은 인터넷의 공격적인 댓글들을 보고는 화가 나서 피를 토하면서 욕했다. 이 가난뱅이들은 인터넷에서 으스대는 것밖에 못해. 현실에선 핀도더 공동구매 밥도 못 먹어. 나는 말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묵묵히 핀도더에서 산독한 것을 그에게 타주는 것뿐이었다. 오래 설 때 장천은 현금 1000만 위안을 들고 동네에서 잘난 척했다. 그는 한창 현금을 뿌리고 있었다. 갑자기 긴 머리의 어린 아가씨 하나가 뛰쳐나와 그를 몇 번 찔렀다. 장천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났다. 그제야 나는 장천이 몰래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아가씨가 목욕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았다. 어린 아가씨는 몰래 찍힌 일 때문에 이미 정신병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장천을 본 뒤 자극받아 정신병이 더 심하게 발작했고 그대로 독한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장천은 죽지 않았다. 그는 두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못했다. 나는 한숨 쉬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안 되는데 내 행복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서 그의 남자 비서와 함께 흔들고 또 흔들었다. 장천은 화가 나서 또 몇 모금 피를 토했다. 재수 없어서 나는 별장에서 나와 그에게 아줌마 간병인 한 명을 불러 전담으로 돌보게 했다. 장천은 의연하게 18살 어린 아가씨가 돌보게 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에게 꺼지라고 했다. 나중에 한 번 내가 마음이 약해져 그를 보러 갔다. 그런데 그가 아줌마 간병인과 흔들흔들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전엔 처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어째서 지금은 아줌마 간병인도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아줌마 간병인의 비명을 들었다. 애야, 괜찮아요. 내가 약 몇 알 먹인 것뿐인데 죽으면 안 돼요.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보니 장천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곧 죽을 것 같았다. 그 뒤에 장천은 죽었고 나는 그의 유복한 아내로서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상속받았다. 완전히 진짜 부자가 되었다. 아, 지금 나는 정말 고민이다. 매일 순정파 어린 남자애들이 줄 서서 내가 총애해주길 기다린다. 너무 짜증난다.